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밖에서는 펄펄 눈이 옵니다. 네, 앞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약간 비하고 눈하고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추워졌나 봐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펄펄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이 바뀌었으니 내 마음도 하얘지기를. 네. 세상도 하얘지기를, 전쟁도 빨리 끝나기를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매수매도 추천을 따로 드리지 않고요. 순수하게 저희 출연자들의 개인 의견이고, 투자는 자기 판단과 자기 소신 가운데 하셔야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남의 이야기에 쫓아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3월 19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3%.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 네, 오늘 시장이 이건데 안 죽었어요. 기준금리 3%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아니에요. 올해 2022년 연말까지 기준금리 3%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올랐어요. 이것은 미스테리한 상황이죠. 기준금리 3%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상승했다. 이 미스터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아셔야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증시각도기 TV에서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문가가 듣는, 금융인들이 듣는 경제방송 증시각도기 TV가 되겠죠. 토요일은 뭐죠? 네, 내피셜의 날이긴 한데, 사실은 이건 내피셜이라기보다도 그냥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뭐 내피셜은 오늘은 많지는 않고요. 자, 봅시다. 야, FOMC 회의 이후에 뭐가 되나요? 이제 뚜껑이 열렸죠. 판도라의 상자인가? 네,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시작하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되나요? FOMC 회원들, 그러니까 총재와 이런 그 이사들 중에서 파월은 젤로 비둘기구나, 비둘비둘 하는 비둘기구나, 시장 친화적이구나, 부리를 꽉 세우고 막 발톱을 팍 세운 매가 아니구나, 항상 경기 우호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핏빛 블러드. 우리에게는 블러디로 느껴지는 블러드가 오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점도표가 1.9%가 찍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1.9% 되게 낮게 찍힌 거예요. 네, 자, 뭐라고,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어쨌든 오늘 발언은 점도표가 1.9% 찍히는 게 신기할 정도 수준의 발언이 나왔고요.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연속으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정말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낙폭이 컸던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낙폭이 컸던 주식들은 뭔가요? 이번에 낙폭이 컸던 주식들은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성장주고,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종목들,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튀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엔비디아. 어떤 거? 루시드, 리비안, 이런 것들이 많이 튀었습니다. 전기차 많이 튀었고, 반도체 많이 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ASML? 그렇지. ASML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30%씩 이상 떨어진 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대충 볼까요? 엔비디아 6.81% 올랐고요. 네. ASML은 한 3.9%. 그 다음에 빅테크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메타 페이스북이 무려 4.16%. 많이 올랐죠. 뭐 다른 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 애플이 2%, 아마존이 2.5% 올랐으니까 다 적게 오른 것은 분명히 아니죠. 기존의 전통주였던, 그리고 50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벅셔 해서웨이 이런 거는 0.7% 정도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들은 별로 재미없었고, 신흥 주식들, 성장 주식들이 엄청 올랐는데, 리비안 8%, 루시드 4%, 모더나는 뭐 4차 백신 접종 얘기 나오면서 4% 이렇게 올랐습니다. 팔란티어 4%, 아주 많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금리 올려봐. 괜찮아.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잖아. 형들 경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형들이 경기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에이, 경기 좋으니까 그런 거네. 이거죠, 지금. 나는 알겠네. 형이 뭐 하는 건지 알겠네. 경기 좋으니까 금리 막 올리겠다고 막 지르는 거지. 가 지금 오늘의 시장의 반영이었어요.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 올릴 것이라 라는 것을 예상을 하죠. 페드워치에서 25bp 인상할 가능성을 58.3%, 50bp 0.5% 올릴 가능성을 41.7%. 이제 막상 막하. 근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점도표로 보면 그냥 매번 25bp씩 연말까지 6번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올리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었죠. FOMC 회의 끝나고 점도표를 보고 나서.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 50bp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였습니다. 기존에 41%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0%를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충격받을 것이다. 충분히 뭐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게 정당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야, 50bp 80%, 야, 5월 달에 이제 45일 남았는데, 이제 40일 남았죠. 40일 남았는데, 5월 2일, 3일 날, 한국 시간은 5월 4일 날, FOMC가 금리를 50bp 올려?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안 받을까요?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붙었어? 금리 올린다는데 왜 공격적인 성장주들이 이렇게 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서로 간의 사이,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 이 사이 공간으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토요일날 아침, 눈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 분위기 있는 아침, 오히려 눈이 오니까 좀 어둑어둑해요. 햇빛이 없어서. 이제 파란 하늘 좀 보나? 눈 오고 나면. 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월요일날 이걸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얘기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크레딧 리스크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뭐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자본시장은 전쟁보다 크레딧 리스크를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크레딧 리스크가 확 떨어졌어요. 어제 오후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저께인가요? 네, 하여튼 중국 시황인지 어딘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단기물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단기물이 훅 떨어졌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마침표 하나가 뭐였죠? 러시아의 채무 상환입니다. 러시아가 두 개가 있는 채무 상환을 능히 해냈어요. 니들 알아서 해. 돈 줄게. 자, 달러 여기 받아 쳐먹어.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냥 달러. 거지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우리 달러 많거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우리 달러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거든? 야, 유가 100달러인데. 이런 분위기죠, 러시아. 죄송한데 조금 말을 격하게 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입버릇이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러시아 채무 이행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휴전 얘기 나오고, 러시아 채무 얘기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채무 상환하는 분위기로 가면서부터 완전히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뭐 다른 이슈는 이슈도 아닌 것이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크레딧 리스크가 전쟁 그 자체인 거예요. 전쟁보다 훨씬 무서운 전쟁 그 자체. 어? 자본시장에서의 전쟁이 뭐냐? 크레딧 리스크.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경험했던 건 뭐죠? 리만 브라더스. 작년 2020년에 뭐였죠? 에너지 가격, 에너지 기업들의 금리 폭등, 그리고 디폴트 선언, 이런 것들이죠.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작년 2020년 3월달, 이제 1주년입니다. 오늘 3월 19일이니까 딱 1주년이네요. 재작년,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 재작년 그날에 주가 그렇게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1400포인트 가고 막 그랬고 했던 핵심은 뭐예요? 앞으로 기업들이 연쇄도산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너지 기업을 필두로 연쇄도산할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20% 이상까지 올랐죠. 네. 연쇄도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을,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이 야, 사줄게. 나중에는 주식도 사줄게. ETF 사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중앙은행이 연기금도 아니고, 연기금 자산 운용하는 애들도 아니고, 최후의 대부자, 최종 대부자께서 주식을 사주고 채권 하이힐드, 말도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 채권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자빠지면 도미노로 자빠지는 게 금융시장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 크레딧 리스크고, 그렇게 연쇄로 되는 크레딧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고, 연쇄 도산이 본격화되면 크레딧 위기가 온다는 거죠. 예, 진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게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네. 자, 갑시다. 크레딧 리스크, 환율, 금리, 주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은 금융시장과 함께 갈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최악은,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네. 네. 그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돈 띄는 거거든. 바로 돈 띄는 거야. 돈을 못 받거든.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견딜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팔고 나오면 되니까, 걷어내. 근데 아예 그냥 끊겨. 없어져, 회사가. 돈을 못 받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자, 달러는 강세 복귀했습니다. 러시아 침공과 휴전 상황들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자 유로화 대비 달러 강세를 시연했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게다가 달러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금리 인상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타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늘립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보자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엔화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119.40엔까지 떨어지는 그런 초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인플레 방어하겠다는 얘기가 1도 없어요. 일본은.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니죠. BOJ는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을 뿐만 아니라, 구로다 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저가 전체적으로 경제와 물가를 모두 밀어올려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걸 원했어. 그래, 엔화 약세, 이걸 우리는 원했단 말이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방향이야. 왜? 디플레로 너무 오랫동안 당했거든요. 인플레 좀 와봐, 한번. 올까? 안 올 것 같은데. 와봐. 와. 전혀 안 무서워. 뭐 이런 분위기죠. 이게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돈을 안 써서 그런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채권 금리는 단기물이 더 빨리 반응하고 장기물은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20bp 미만으로까지 축소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연준 인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께서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얼마? 3%. 별이 몇 개? 3%. 네,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0.5%인데요. 3%까지 연말이야. 내년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3%까지 올리려면 0.25%씩 몇 번 올려야 돼요? 10번. 몇 번? 10번을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회의는 몇 번 남았어요? 6번. 회의는 몇 번 남았어? 6번 남았는데, FOMC 회의에 10번을 못 올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0.5%씩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올려? 0.5% 4번 받고 0.25% 2번 받아야, 야, 기준금리가 3%가 돼. 와,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죽어. 근데 오늘 시장 안 죽었죠. 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레딧 리스크 해소, 하강. 이거에 이유가 있다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없으니까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증시각도기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금융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저희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도 50bp를 얘기하셨어요. 블러드는 블러드라고 치고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1.9가 나왔겠지. 아니, 다른 분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즉 전쟁 위기로 인해서 이번 회의에 25b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 있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나는 선호해. 단기적으로 한 차례나 여러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해 라고 얘기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0bp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3명이야 벌써. 근데 왜 점도표가 1.9%밖에 안 나왔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미스테리다. 미스테리야. 이 웬일이니?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하면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중국의 PPI가 4개월 연속인가 빠졌어요. 8%까지 빠졌기 때문에 미국의 PPI도 시간차를 두고 빠질 것이다. 이런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역시 변수는 유가긴 합니다. 자, 오늘 유가는 어떻게 됐느냐? 자, 유가는 오늘 104.99달러로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100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번 FOMC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씹어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뭐라 그랬어요? 5월부터 뭘 한다?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월의 의도는 25bp씩 계속 인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양적 긴축을 땅땅땅땅땅 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0.5% 금리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게 의도인 듯 합니다. 예. 의도인 듯 해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차 축소된 것을 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적 긴축이죠. 왜? 쉽게 얘기하면 장기물은 바로바로 다 갚아버려. 자, 회수 줘. 장기물 줘. 단기물은 한번 롤오버를 해줘. 1년, 2년짜리 롤오버를 해주고 5년, 10년짜리 5년 이상 되는 장기물은 그냥 줘. 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죠. 시중에서 그 국채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게 맞나? 이거는 나중에 박종현 박사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표도 나왔습니다. 전일 부동산 협회에서 2월 기준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7.2% 감소한 연율 602만 채. 근데 지난달은 6.7% 증가했는데 7.2% 감소했어요. 기존 주택 판매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표 나왔죠. 신규 주택 착공인가요? 착공은 늘었죠.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거 향후에 그 전문가들이 좀 분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잘 모르니까. 자, 2월 기존주택 판매 종간 가격은 35만 7,300달러, 거의 약 한 3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돈이 좀 되네요. 좀 넘는 거죠. 비슷한가요? 중간 가격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월비도 조금 상승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화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자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의미와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 라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 간의 대항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시진핑 얘기를 보니까는 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통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죠. 그걸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는 대규모의 구조 변화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주로 광범위한 상품 서비스 전반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 뭐 기업에 대한 뉴스들도 있지만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서 기분 좋은 날이고요.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금리 인상이 앞으로 50bp 인상이 훨씬 더 시장의 컨센으로 형성하게 될 때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크레딧 리스크의 하강으로 인해 상승은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다는 거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정상화되었습니다. 주말 컨텐츠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제 몸이 거의 이제 한 95%, 오늘도 기침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추웠는데 1월달 코로나 이후 계속 추웠는데 이제 추위가 조금 줄어드네요. 제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영상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의 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차도원 자동차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을 하실 거고요. 엄경화, 해운업과 항공주에 대한 전망까지 2편, 3편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조선업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드디어 정인성 작가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시리즈. 자, 이거를 알아야 IT 투자가 눈에 열릴 겁니다. IT 역사, 컴퓨팅의 역사, 그리고 그것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컴퓨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엮으면서 시작을 할 건데 바로 정인선 작가의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편 올라가고요. 자, 권수정 브릿지와 함께 갤럭시 GOS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제는 조금 소문 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탄탄한 성장을 위해서 급박한 성장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자라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